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총선 판세와 진짜 민심 분석부터 검찰 언론 개혁까지 한 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대기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특색 있고 화끈한 대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구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요.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할 예정인데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 상단에 멤버십 가입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먼저 가입해 주시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종이신문, 전자신문 무료 구독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교동, 통통쌀, 16kg 등 다양한 특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도 함께 해주셔야지 특별 혜택 만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세계화 K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 기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소식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것도 미국이 반대해서.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미국이 반대하죠? 휴전 결의안은? 휴전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휴전은 하마스한테만 유리할 뿐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뭐 인질이라든지 수감자 교환을 위해서 7일간 휴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일 날 이제 급작스럽게 휴전이 해제가 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가 이제 가로로 10km, 세로로 4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여기에 2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자 지구 지상전을 시작하면서 중간을 뚝 잘라가지고 북부 지역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퍼부었는데 그러면서 그 북부 지역 사람들한테 남부로 피난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휴전을 해제하고 나서는 사실 휴전이 끝나기 직전부터 무슨 얘기가 계속 나왔냐면 이번에 휴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남부를 공격할 거야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마스의 지도자가 남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천명했어요. 하마스 괴멸. 특히 지도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칸 유니스라고 하는 남부 중심 도시에 있는 그 지도자를 타깃으로 우리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쪽으로 피난을 가 있는데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길 때리겠어 했는데 거길 때렸어요. 최대 규모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 결의안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본인의 권한을 발동시킨 겁니다. 유엔 원장 99조. 특수한 안건을 유엔 사무총장 권한으로 상정을 시켰고 대신 그 결의안 내용은 아랍에미리트가 제출을 했거든요.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상임이사국이 15개나 상임이사국은 5개국. 이 나라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10개 나라 비상임이 있죠. 여기는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이 15개 이사국 표결을 붙였는데 여기서 13개 나라가 찬성했어요. 즉각적인 휴전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 영국이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은 무조건 상임이사국은 다 전원 찬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들이 5개 상임이사국인데 이들은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런데 미국은 반대, 영국은 기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반대한 게 원래 하마스는 그냥 좀 휴전을 원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주면 이 전쟁이 장기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하마스가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공격을 할 거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이 저렇게 까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을 믿고 까부는 거잖아요. 까불어요? 아니 저희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막말로.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일컫는 말 자체가 팔레스타인이에요. 네, 맞아요. 거기를 갑자기 1948년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이스라엘입니다라고 나라를 건국을 유엔에 승인하에 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엔이 야 한국 너네 여기 일본인들 많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뚝 떼가지고 일본 해.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주장하는 건 뭐다?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이 여길 살았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적국에 말 그대로 적성국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나라들하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영토 처음에 허락받았던 영토보다 자기네들이 무력 병합한 게 훨씬 더 많지 많이 않습니까? 가져가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계속 불법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착촌 계속 지어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말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거는 먼저 공격받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인정해줘야 돼라는 입장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론 물밑에서는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처음 그 건국할 때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극우 강경파들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미국의 통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놓고 이스라엘을 저격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그렇죠. 예. 야, 이 얘기 들으면은 정말 불공정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더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바닷물 터널 침수 작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공격이었었는데요.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이러지 네. 않았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인질들이 여기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하마스가 인질들을 그냥 뭐 지상에 있는 아파트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두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터널들에서 이제 인질들을 잡고 있는 건데 그런 작전하면 인질들이 죽고 그 인질들 사이에는 미국 시민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스라엘의 그 민족 구성을 보시면 이제 뭐 아시카나지 그리고 이제 사파랏 그럼 미르자히라고 하는데 이제 미르자히 사람들은 1948년쯤에 이제 아랍 지역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이중 국적이 아닌데 그냥 나머지 분들은 주로 이중 국적자이고 대다수가 미국이나 영국 그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죽으면 미국이 지금 자기 국내 정치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난달부터 원래 이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안 하고 있다가 앞으로 할 거다 이러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마스도 왜냐면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들을 이스라엘 국방부나 아니면 하마스의 이제 공식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거기 있는 기자들이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기 전화하긴 했는데 전쟁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2달째 됐잖아요. 한 80명 넘게 기자가 죽었어요. 기자가. 네, 기자만 80명 넘게 거의 9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지금 하마스는 또 정보를 전달했을 때는 자기한테는 유리한 정보를 이제 전달해주지. 네. 또 좀 약간 자기 시민들 지지자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이제 심리를 흔들릴 만한 정보들도 아무리 좀 약간 이스라엘한테 유리하지 않아도 자기 지지자들의 심리를 건드릴 것 같아서 공개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는 우리는 그동안 이 터널들의 물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를 잘 모르고 있었죠. 아, 그랬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공격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여론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국제 여론 자체가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돼라는 분위기가 맞았어요. 네. 그래서 유럽연합 층에서도 공식적으로 처음에는 하마스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입장이 바뀌냐면은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 병원, 학교, 우리가 흔히 국제전쟁법에서 국제전쟁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쟁의 목적이 타당했느냐, 명분이 타당했느냐. 2번째, 전쟁 과정에서 전쟁법, 그러니까 규정상 써서는 안 되는 무기들, 민간인을 공격했느냐, 이런 과정의 문제, 이 2가지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명분, 먼저 공격을 받았으니까 들어간다.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면은 국제전쟁법에서 사실 학교, 그다음에 병원,
민간인 지역은 공격을 안 하는 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여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다 등을 돌려버리게 되면 미국이 안게 되는 부담이 상당히 크단 그렇죠. 말이죠. 네. 특히 이번에 바닷물 그 터널 침수 작전 같은 경우에는 가자지구 아래쪽으로 1000여 개가 넘는 터널이 있어요. 500km에 달해서 하마스가 그 땅굴 속에 네트워크를 다 구축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군을 지상군을 투입시킨다고 할 때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들어가봤자 너네 하마스 괴멸 못 시켜. 왜냐하면 걔들은 이미 너희들이 찾을 수 없는 지하에다가 다 네트워크 구축해놨고 거기 심지어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부비트랩 같은 거 설치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니들 어떻게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린 이번에 방법이 있어라는 식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자 지구의 한쪽 면이 지중해에 접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바닷물을 끌어올 수 있는 펌프를 7개를 지금 설치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공식적으로 빵 하고 터진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5일 날 이거 바닷물 투입시킨대 라는 기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이스라엘이 이미 이걸 하고 있었구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질들이 이 터널 안에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금 대규모 반정부 시위 벌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네타냐후 총리는 뭐가 중하냐. 인질의 생명부터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니들 왜 하마스 괴멸을 먼저 얘기를 하느냐. 네. 인질부터 구해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엄청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그 가족들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인질 사실 우리 다 못 구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버린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공헌을 했고 네. 이걸 충분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했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도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독단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관계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이스라엘조차 제대로 통제 관리가 안 되네? 라는 인상을 심어줘 버리게 되면은 네. 그 주변에 있는 사실은 미국의 적대적인 극단주의 무장 조직들까지도 준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미국은 신경을 쓰는 거고 바이든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처음에 꺼냈는데 문제는 그것도 내부적인 어떤 이유도 있어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인이 워낙 불리하고 미국 여론도 바이든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가 훨씬 우세해졌거든요. 네. 지금 그 네타냐후가 결과적으로는 좀 세게 지금 나가고 있고 좀 너무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사람의 인권을 좀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점 약간 안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항상 나타냐후 총리를 접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언론에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뭐 중동 언론이나 마찬가지인데 나타냐후에 대해서 조금 진실보다 현실보다 조금 더 세게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더 사실 나쁘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국내 정치를 보면 나타냐후는 좀 사상이 또 나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분이 좀 약간 정권에 더 집착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 정부 때도 이제 연립 정부의 이제 수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상대 정당이란 어떤 합의를 했냐면 그때 마치 이제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의 연립 정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약속을 했어요. 같이 하고 일단 내가 정리하고 다음에 네가 정리해. 각서까지 사인을 했는데 네. 자기 이제 약속한 대로 자기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상대 정당한테 정리 자료를 주려고 했을 때는 네. 그때 조기 선거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머니나. 그래서 이분은 좀 약간 자기 사상도 나름 있기는 했으나 사상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냐면 정권이거든요. 지금도 나타냐후는 아마 나타냐후보다는 미국 국내 정치를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냐후도 나름 미국의 눈치도 채고 뭘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나타냐후 정부 때 정부에 들어가는 정당들이 진짜 극 우파 정당들인데 이번에 인도적인 중단이라고 하는 그 휴전 시기 때도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전당 중에 하나는 네. 연장은 정부 붕괴이다 이렇게 짧은 티미스를 날렸거든요. 그래서 뭐 연장을 못했어요 휴전을. 네. 그래서 나타냐후는 지금 자기가 지금 수장이 돼 있는 이 정부가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니까 자꾸 세게 나가는 상황이에요. 네. 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독재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총리로 먼저 이제 왔다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10년 동안 이제 권력을 못 잡고 2009년부터 다시 이제 정권을 잡았고 2021년에 실각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정당들하고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런데 네타냐후는 진짜 권력력의 화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권력력의 화신. 네,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네. 이 사람이 그리고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항상 외부적인 안보 위기를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또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늘 하마스와의 갈등, 대립을 부추기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은근히 적대적 공종관계라고 우리가 정치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용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가 적당히 준동을 해가지고 계속 위협으로 남아있고 여러분 지금 하마스의 위협이 있는데 내부가 혼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총리 누굽니까? 접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더군다나 네타냐후가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특히 본인과 관련해서는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요? 그래서 뭐 뇌물이라든지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면 너네 언론사 잘해줄게. 그리고 나와 정적 관계인 애한테 나쁜 기사 써줘. 뭐 이런 식의 정말 좀 치사하네요. 굉장히 치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랑 좀 친한 억만장자로부터 막 온갖 뇌물 비싼 것들 좀 받고 편히 봐주고 이런 식의. 그리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관저에 살면서 요리사 있잖아요. 그런데 배달 음식을 1억 몇 천만 원어치를 시켜 먹어가지고 그걸로 유명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굉장히 뻔뻔한 정부였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총리 자리를 내려오면 일단 재판이 바로 회부가 되고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어떻게든 이 총리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본인의 권력이 우선이고 본인의 안위가 우선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랬군요. 진짜 우리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요? 네. 항상 그 사적인 이익을 많이 좀 추구하는 그런 형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알파고 신하시 씨가 레바논과 요르단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이 이웃 국가들도 정말 빈곤 지경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든가요? 일단은 우리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네. 빈구의 가반 가까이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예전에 그때 그 이스라엘 건국 과정하고 다음 1차, 2차, 3차, 4차 아랍 전쟁 때는 더 이상 이제 그 지역에서 살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대적으로 피신 갔던 나라는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은 사실 요르단 플러스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 전쟁들이 나올 때마다는 이제 자기의 사촌 동생, 16촌 동생들이 다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동안 항상 요르단은 좀 약간 좀 긴장이 너무 심했던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란 두 번째로 수교를 했던 나라도 역시 요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는 요르단이 아시다시피 왕국이거든요. 요르단 왕가가 그 정권을 잃을 뻔했어요. 1970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레바논이 지금 제가 레바논 마지막으로 갔던 나라는 레바논이었는데 레바논이 지금 제일 심각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저도 거기 국정원한테 잡혔고 한 4일 동안 조사받았어요. 이스라엘 간첩 혐의로. 간첩 혐의로요? 예. 어머나. 그래서 좀 약간 거기는 완전 심각하고 왜냐면 중앙 정부가 없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그 2차례로 레바논에 군사 개입을 했거든요. 하나는 그 마지막 거는 얼마 한 2달 걸렸는데 그 80년대 거는 좀 약간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에 뭐 가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가시면 보실 건데 동네마다 용병이 있고 그 용병들 다 거기는 용병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시아파, 순니파, 기독교 동네마다 다들 이렇게 방해물로 자기네 동네를 이렇게 둘러싸 있고 이렇게 무기로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간첩이 제일 많이 그 걸리는 동네가 레바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하려면요, 네. 제일 그 좋은 데가 레바논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란 수교를 했죠, 요르단이라는 수교했죠. 그리고 그 시리아 국경에 있는 골란 고원을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레바논 말고 없으니까요. 자꾸 이스라엘이 레바논에다가 다양한 국적의 간첩들을 보내면서 그 레바논의 남부 지역을 좀 약간 뭐 도청한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국내 정치가 망했다고 보셔야 되는 나라는 지금 레바논이에요. 이 전쟁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3번째로 네덜란드를 순방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우리 언론에서는 반도체 동맹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우리 지금 내가 딱 그 얘기했더니 이게 아닌가 보네요. 사실은. 네. 네. 저는 이 정부의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그 어떤 내용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딱 냉정하게 딱 자르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맨날 가짜 뉴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왜곡된 보도자료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네. 이 반도체 동맹 마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것처럼. 짜잔 만들어낸 네.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다 체결이 돼 있던 내용이고 사실 국가 간의 어떤 체결할 내용이 아니고요. 기업 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업 간의 문제고 그걸 왜 굳이 정부가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그리고 이미 삼성하고 이 ASM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착이 잘 돼 있는 나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ASML과는 다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워낙 네, 중요한 네. 장비를 그렇죠. 네. 수출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이 ASML이 2,400억 원 뭐 투자한다.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거든요. 대만에는 더 많이 투자합니다. 왜? TSMC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이미 다 투자된 내용에 도대체 왜 대통령이 순방을 간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지금 네덜란드 정치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지난 10월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극우 정당이에요. 원래 튀르키예 출신 여자가 네. 정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너무 실망했어요. 예. 이렇게 사심이 나오시네요. 네. 네. 그래서 자유당 극우 정당이 지금 네. 제1당이 됐단 말이죠. 물론 여기도 과반을 네. 못 넘겼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극우 정당하고 내가 같이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하는 정당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정말 그 내각이 언제 꾸려질지 기약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임시 총리가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도 정부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 지난해 우리나라 왔을 때 이미 다 했던 내용들 다시 지금 네. 재탕하는 수준이고 이분이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네덜란드 측에서 오히려 우리 대통령실하고 외교부나 이런 데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런저런 요구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네. 초치해서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되게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얘기해 주세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저한테 다른 질문이 있어요. 중동은 알았어요, 보수적인 국가로. 저희는 사실 알파고 씨한테 너무 창피해요. 왜 부끄러우면 국민의 몫인지 모르겠는데요. 웬만하면 아, 머리 초청을 아파. 했는데 머리가 이런 아프네. 문제가 밖으로 불거지지 않게 내부적으로 잘 해결을 하는데 대사를 엄청 불러서 초치를 했다는 건 뭐냐면 외교적으로 엄청 항의를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항상 보던 겁니까? 일본이 역사 왜곡을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일본 대사 초치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이거는 초치라는 거는 사실 외교적 그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치를 하죠? 그것도 우리는 막 성공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이 뿌리는 보도자료 못 믿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전용기에 타고 간 수많은 기자들은 도대체 무슨 기사를 왜 기사를 안 내죠, 우리나라에서? 왜 기사 안 씁니까? 그냥 전용기 타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겁니까? 올림픽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 전용기 다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일단 다 보시고 다음에는 그 독이 들어가는 꿀을 드셔보시고 네. 다음에 다시 독이 든 성게는 잡지도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거 할 이분은 생각이 타게 해주질 없고요. 않죠. 예.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MBC가 전용기에서 배제당했잖아요. 그때 제가 항의했어요. 아니 다른 언론사도 같이 보이콧해야 된다 전용기 타는 그렇죠, 거. 원래 그랬더니 그랬더니. 언론 노조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뭐래요? 위원장님이 아유 전용기 내에서 취재해서 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뭘 쓰고 그때 있는 거죠? 썼던 기사가 그거예요. CBS 기자하고 친했다. 누구랑 먼저 그 대통령 있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얘기해줬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자, 어쨌든 근데 더 창피스러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미국 언론이 지금 현 정부가 언론을 향해서 법적 대응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막 대대적으로 좀 얘기하고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리는요, 미국 국무부 산하의 방송사, 언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두고 있고 47개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여기서 언론 미국 자유. 간첩이 많이 나오는 기관이기도 해요. 난 그 말을 제가 안 했습니다. 오늘 알파고시 표정 봤어요? 이 정도 되면은 와. 멤버십 가입해서 이 이거 방송 해야 계속 되겠다.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표정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네. 아니 이게 사실 아니 저희가 저는 깜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막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지금? 아이가 나 있어요? 아니 오늘은 이 방송이 다 전체 공개지만 다음 주부터는 멤버십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알파고 씨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언론 자유 부문에서 네. 여기서 이제 나온 건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그 사나 언론인에 대해서 이 정부가 명예훼손으로 11건이나 고발을 했다. 진짜, 정말. 예. 그러면서 자신과 맞지 않는 언론사를 길들이는 방법, 뭐 이런 식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미국의 소리에서는 지난 9월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고발 내용 중에 뭐 김건희 여사 트위터 그 관련 내용도 있고 천공이 용산 이전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또 우리 뉴스토마토 기자분도 네. 예, 여기도 압수수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내용들이 다 사례로 실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우리 내용 쪽이 중에 압수수색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이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를 막 네. 이제 뭐 실절 많이 당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언론 탄압을 하는데 왜 국민적 반감이 크지 않느냐. 이유는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야. 언론학자의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웬일이야, 진짜. 본인이 계속 기다렸던 질문할게요. 네. 중동 국가도 언론 탄압이 있습니까? 중동 국가에는 언론 탄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거기 있는 기자들이 자체 필통률이 너무 심하니까 굳이 정부를 탄압하게끔 귀찮게 만들진 않아요. 잠깐만요. 다시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네, 기사를 잘 기사를 쓰고 잘 써주기 때문에 정부를 탄압하게끔 귀찮게 안 만들어요. 정부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네, 네. 한국 기자들은 정신 잘 있어요. 우리 정부를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었어요? 정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니네들까지 탄압을 해야 되냐? 와 정말 사고방식이 완전히 대단한데요, 정말. 야. 깜빵 들어갔다 나가시면 이렇게 불편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깜빵에서 그래도? 우리 레버논 대사관이 좀 약간 한국 대사관이 거기 좀 개입해가지고 비교적으로 빠르게 나왔어요. 보통 그 깜빵에 있는 전직 정보기관 사람이 있었어요. 레바논 사람이. 그 친구 했던 말이 뭐냐면 알파고 여기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 너는 빠르면 2주 만에 나올걸. 근데 너네 대사관 움직이면 뭐 5일, 6일 안에 나올 거야 했는데 이제 4일 만에 나갔어요. 와, 그럼 진짜 이번엔 성공하셨네. 네, 4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거 성공이라고 얘기를 성공이잖아요. 2주 걸린다는 거는 지금 4일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양국 대사관이 좀 노력해줘가지고. 양국관이 한 대사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왜 나라를 귀찮게 하냐, 기자들아. 네? 알아서 그냥 이렇게 잘 맞춰서 써야지. 지금 나라가 신경 쓰기 너무 많다. 이게 지금 오늘의 알파고 씨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